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스탁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 그리고 오셨어요. 알파경제 김종희 회사 많이 기다리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체크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슈 다뤄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 주식을 사라 이렇게 분명한 신호를 줬다. 시장에서는 보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풋 그 효과가 꾸준히 이어질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평소 오르는 정도로 올랐는데 사실은 반응은 코인이 조금 더 격하게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식과 가상화폐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이 다시금 또 부흥기를 맞이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김민주 전문가님 먼저 알려주시죠. 근데 뭐 글로벌 반응도는 뭐 이런 표현이 좀 맞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랠리의 서막이다. 이렇게 좀 한 줄 평을 적어봤고요. 저는 뭐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곧 불장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아주 뜨거운 불장을 앞둔 딱 그 초기 단계 변곡점을 넘어가려는 초기 단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미증시에 대한 언급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좀 비춰주시면 현물 차트 모습인데 나스닥. 사실상 그 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영국과의 협상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오르는 게 좋죠. 그런데 딱 변곡까지 앞에서 멈췄다는 부분은 우리가 꼭 상기시켜야 됩니다. 우선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은 끝났고요. 추세 변화는 아직 시키지 못했는데 이러한 발언들로 미국 증시도 추세 변화를 할 수 있을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343포인트 안착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결국은 장중에 좀 넘어갔는데 종가 안착 못했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과 그리고 영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의 시작이 이 변곡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고 저는 단순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이었는가 아니면 정말로 고도의 설계인가 이렇게 좀 한번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의구심이 좀 남는 게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경제학도 출신이고 와튼스쿨 출신이고 뭐 저는 사실 천재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요즘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주변인들이 뭐 B급 옆엔 C급 D급만 있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은데 고도의 설계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협상을 영국과 한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얻고자 하는 거 다 얻었죠. 네. 그렇죠. 뭐 쇠고기 농산물 시장 개방. 뭐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나간 것에 대한 결과물이 어찌됐건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관세도 올라갔고요. 미국의 우호적인 계약으로 체결됐다는 것. 더더욱 그 놀라운 사실은 영국은 무역 흑자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상수지 적자를 짊어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영국에도 좋은 패를 얻어낸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고도의 설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협상, 이제 우리가 쉬는 날 뭐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진척도에 따라서 또 시장의 투심이 참 이것을 이제 호재로 인식한다면 내지는 제로 소멸로 인식한다면 조금 더 저는 변곡점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이런 코멘트가 참 어제 나왔습니다. 그 주식을 사라. 참 이례적인 그 대통령 치고는 발언인데요. 제롬 파월 의장의 바보라는 좀 발언까지 좀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언급 그리고 미국 내 암호화폐 육성에 대한 언급까지 하면서 증시는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고요. 당장 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지는 않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영국과의 시발탄을 쐈지만 다른 국가들이 남아있는 형태고 단지 가늠자 잣대는 어느 정도 나왔다. 정리해드리고 단지 기술적 안착도 필요한 구간이다까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 회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지금 명확하게 시장이 답을 주고 있죠.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주식시장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기존에 움직였던 뭐 M7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흐름들 미증시가 여전히 전고점, 연고점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니까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미국 주식은.
이게 이제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거죠. 트럼프 쫓아하면 올해 미국 주식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상자산 쪽이 좀 더 뭐 리스크는 크지만 오히려 좀 가능성도 크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올해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를 저는 여전히 뭐 강조드리고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 올해는 주식시장에서 쪽박찰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모두에 먼저 해주셨는데 어떤 국가도 소위 최애국 국가도 10%의 보편관세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상호가 무조건 가겠죠. 그러면 미국 경제는 무조건 축소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좋았던 이유는 뭡니까? 항상 돈이 몰려왔고 혁신이 있었어요. 근데 돈이 몰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대통령이 대놓고 달러 약세로 가라고 저렇게 맨날 노래를 부르고 있고 금리 내리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고 경제를 뭐 한 두세 분기 정도 탄력이 둔화돼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10% 관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경제까지 탄력이 둔화되면 달러 자산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달러 자산의 투자의 매력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달러로 표현되는 자산이지만 오히려 달러에 대체되는 자산이라고 하는 가상자산이 왜 강해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사라는 말은 제가 보기엔 전혀 들을 이유가 하나도 필요 없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맞아요. 미국 사람들은 참 비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두 분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어찌됐든 뭐 결과적으로는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가 동조화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질 것인지 국내 증시에 접목시켜 볼게요. 김민우 전문가님은 오늘 어떨 거라고 보세요? 네, 그 동조화 가능성이 이제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 이제 미국 증시와는 오늘 5월 9일이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커플링 돼간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 오를 때 국내 증시도 오를 수 있고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국내도 떨어질 거다. 그럼에도 뭐 약간의 그 국내 증시가 우호적인 그런 메리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건 있습니다만은 자, 저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냐면 아까 이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1분기에 미국 경기가 그 관세 트럼프 어떤 정책들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은 네. GDP에서 증명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역성장했죠, 1분기에. 네, 처음으로 이제 역성장을 했고 또 조 바이든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뭐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영향력이 없다고는 못하겠죠. 일정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트럼프의 영향력도 없었겠습니까? 그 GDP가 1분기부터 1월부터 3월까지의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를 발표한 거였거든요. 근데 역성장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다음 분기에 역성장할까요? 아니요. 그렇기는 어렵죠. 예. 그들이 주장했던 레파토리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미리 수입을 맞아요, 많이 많이 했다. 관세 때문에 뭐 재고자산 축적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2분기 때. 네. 특히 뭐 예비치부터 상당히 높게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상대적 효과죠. 이렇게 역성장했던 부분인데 2분기 되니까 좋네? 저는 이런 것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 좀 반영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떤 그 모멘텀 기대감을 좀 받을 것이라는 생각. 그러면 아까 저는 답변을 소개해 드렸어요. 국내 증시와의 커플링이 이제부터는 좀 이루어질 것 같다. 국내 증시도 지금 선물의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뭐 343에서 345 정도를 완벽하게 좀 안착해줘야 되는데 어제 안 됐죠, 여러분들. 좀 아쉬웠어요, 어제. 윗꼬리가 살짝 달렸는데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 쪽이고 2분기 GDP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는 또 우호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것을 또 굉장히 치적거리긴 하겠죠. 그리고 그 다분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동조화는 되나 제가 계속적으로 올해 한 해 내내 말씀드리는 멘트가 그 시소게임 그리고 조선방산이 나쁜 것이 아니고 뭔가 성장주와의 시소게임이 연출되는 것은 굉장히 위치적인 고민과 함께 굉장히 고뇌를 하고 있다는 것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별화는 지속된다고 보여지고요. 긍정 섹터, 부정 섹터를 차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긍정 섹터 안에 조선방산, 뭐 전선도 들어가 있죠. 실적만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소게임은 긍정 섹터 안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정 섹터는 뭐 당연합니다. 아직까지는 2차 전지 펀더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뭐 기술적 반등을 지금 뭐 생각한 걸 빼고서는 다른 내용 쪽은 없거든요. 거기는 부정 섹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공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주식의 트리거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트리거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에 따라서 언급에 따라서 코멘트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앞에 단어 하나 붙이겠습니다. 단기 반등장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책 기대감으로 랠리는 시작된다. 그 정책 기대감은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이겠죠. 모든 주식이 여러분들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는 방어적인 전략보다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도 기회로 삼아보자, 공격적으로 하자. 이번 해에 대체적으로도 김민 전문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물론 뭐 단순한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2,600 이 숫자를 넘어가서 그 이후까지도 단기 반등 좀 내다보시는 거세요? 네, 단기 반등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올해 일단 1년치 예. 상승 뷰는 아직 변하지 않았고요. 2,900선 정도를 보고 있고요. 단기 반등 랠링 앵커님 말씀 좀 답변 드린다면 예. 저는 지난번 고점이 2,650이라고 지칭한다면 그 넘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수 타겟팅을 굳이 물어보셨으니까 단기 반등 랠리의 포인트는 2,720선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 이사님 시각 어떠세요? 네, 일단 우리 증시도 지금 수익률로 이미 말해주고 있죠. 올해는 뭐 미국보다 강했고 여전히 강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선방산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이 변함이 없고요. 뭐 저도 이제 추세 하나만 보여드리면 기존 추세로의 복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완벽하게 복귀한 거 아니에요. 지금 꼬리만 보면 계속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정도의 뭐 보합권 정도 넘어가면 복귀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자, 이런 추세 복귀가 나타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급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고 그러면 외국인들도 순매수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저께 그다음에 어저께까지 외국인 수급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현물 수급이 일단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주식을 정말 주구장창 팔았던 기간 동안 20조나 산 게 있습니다. 뭡니까? 채권이거든요. 채권을 무려 20조를 베팅을 했다. 한국물에. 그래서 환율이 급격하게 지금 우리도 떨어졌죠. 물론 대만만큼은 아닙니다만 아시아 환율과 더불어서 원화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국내 채권에 무려 20조를 베팅했다. 그것도 채권 선물 이런 쪽에 베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다시 뭐 외국으로 빠져나갈 돈이라면 모르겠지만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달러의 매력도가 전혀 없는데 빗달러 자산 중에 뭘 골라서 산다면 그러면 관세에 가장 민감한 한국 증시가 관세에 대한 부담을 줄였을 때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 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으로는 돈이 빠져나갈까? 안 빠져나갑니다. 왜? 내년도에 우리나라 채권지수에 편입되잖아요. 거기에 편입되는 물량만 70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뭐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급이 더 들어와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한국물을 엄청나게 이미 베팅을 해놨고 다만 그게 주식이 아니고 채권이었을 따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뭐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의 랠리가 제한적이라면 이게 빠져나가지 않고 어느 쪽으로 옮겨 탈까를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그 옮겨 탈 수 있는 가장 핵심 변수는 영국이랑 합의했던 것처럼 우리도 큰 틀에 합의를 하고 세부적으로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업종별 타결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싼 한국 증시에 외국인들이 20조 채권에서 적어도 한 5조 정도는 옮겨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 뭐 가장 저평가되면 반도체를 포함해서 추세가 좋은 뭐 조선방산도 좋은 가격이라면 여전히 공격적인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두 분의 시각 알아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리포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세계 리포트
한국투자증권 플라자 합의 버전 2에 대한 우려, 플라자 합의 제2 플라자 합의는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미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워낙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의 시각 알아보겠고요. KB증권에서는 원전건설 지금 왜 원전에 주목하는가? 메리츠에서 APR 어제 상한가 기록했죠. 정말 대단한 시세였습니다. 과연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도 궁금한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일단 원전 건설 쪽은 지금 체코와 관련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답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프랑스 편을 들어주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 독일의 힘이 예전보다는 좀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의 힘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미국이 정말로 나토에서 힘을 뺀다면 프랑스의 핵으로 유럽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지분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공기도 못 지키고 공사도 거지같이 하는 그런 프랑스 EDF로 넘어갈 거냐. 그럴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가 계속 뭔가 강짜를 놓고 있고 그런 강짜 때문에 우리가 뭔가 다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결국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면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다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여전히 논란거리이기는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DF로 갈 가능성은 지금 짓고 있는 그 영국의 원전을 봐서라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도 유럽의 원전의 전반적인 교체 시기가 왔고 더 지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지금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는 시기에 여러 가지 IT 수요에 대한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러시아 가스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미국 가스에도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발전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무엇보다도 환경의 진심인 유럽에서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는 하지만 SMR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원전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한국의 한수원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의 돈을 얼마를 로열티로 주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논란거리로 남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저는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리포트의 의견에 저는 대부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정말로 핵심적인 종목인 수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그런 핵심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최근에 올랐다가 주가가 빠지면서 좋은 가격이 온다면 두려움 없이 사야 될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APR인데 APR은 이제 기기만 팔다가 화장품으로 나가면서 B2C에서 B2B로 지역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리츠 증권도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대거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종목에서 조심할 것은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주가도 이제 뚜렷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이제부터는 서프라이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올 때 주가가 생각보다 탄력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리콘2의 경우로 분명히 기억하시라. 그래서 증권사가 11만 원, 12만 원 외치는 거 아무 의미 없고요. 그러면 다 항상 후속적으로 움직이니까 증권사의 목표가 설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종목이 결국 성장은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에 대한 기대인데 이 리포트에서는 기대감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한한령까지 풀리게 되면 거기로 나타날 수 있는 B2C, B2B에 대한 기대감, 네. 화장품과 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까지 다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대감, 어저께 나타났던 상한가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충분히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실 분도 없겠지만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차갑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이제 성장률이 어디서부터 둔화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과거 실리콘2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 물론 실리콘2와 다르죠. 단순하게 유통하던 회사와 본인이 무언가 만들어서 B2C와 B2B를 하는 회사가 다르기는 한데 전반적인 논리 구조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너무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경계감도 좀 올려야 될 때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레포트 살펴봤는데요. APR은 지금 메리츠뿐만 아니라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나옵니다. 증권가에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에 있어서는 이제 슬슬 떠날 준비를 좀 함께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다.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투자 의견도 함께 들어봤고요. 그리고 KB증권의 이 원전 레포트는 그래서
지금 뭐 체코에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유럽에서 원전의 교체 시기가 도래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원전을 건설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원전의 뭐 주기기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체코 정부가 우리 편이긴 하잖아요. 물론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데 어차피 짓는다면 공기를 2배씩이나 뭐 2배도 넘죠. 한 2.5배로 늘리게 만드는 EDF랑 할 것인가는 뭐 본인들의 선택이겠죠. 근데 저는 뭐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뭐 한간에 또 도는 소문으로는 우리가 미국이랑 협의할 때 유럽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 약속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맞아요. 있던데 웨스팅하우스랑,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그러면 미국이 누구랑 손잡고 하겠습니까? 미국이 뭐 대안이 있나요? 미국이 스스로 만들 수 있나요?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엔 거의 말도 안 되는 루머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군가 원전을 지어야 될 거고 그 원전을 지어야 될 수 있는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진영 쪽에서는 EDF하고 한국을 빼면 대안 자체가 없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레포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 진짜 좀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한국투자증권 레포트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플라자 합의는 없다 하죠. 플라자 합의가 나타났던 핵심 포인트는 그때는 정부가 그립을 꽉 쥐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때 독일과 일본이 동시에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유럽은 전혀 굴복할 생각이 없고요. 엔화도 지금 뭐 굴복한다고 해봐야 영향력 자체가 미미한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 영역이 너무 커져서 과거처럼 정부가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없고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만 달러가 워낙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원화에 대한 전망도 한국투자증권 바꾼다. 그런데 바꾸는 수준이 일단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30원 정도 내리는 것으로 일단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환율 변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그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미국이 달러 약세 베팅에 걸기 시작하면서 대만 달러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처럼 뭐 대만에 자주 여행을 가는 사람은 대만 통화를 일부 들고 있는데 앉아서 약간 돈을 벌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만 달러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였을까는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만 보험사를 포함한 대만 장기 투자자들이 그동안 일방적인 달러 롱만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바뀌고 시작하니까 이 달러 롱만 가지고 있는 게 불안했던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엔화 충격이 나타났던 것처럼 NK 충격에 나타났던 핵심 포인트는 그 장기 투자자들이 뭔가 불안해서 포지션을 털면서 한번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처럼 대만의 보험이나 장기 투자자들도 너무 네이티브 롱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롱을 일부 줄일 필요가 있다. 혹은 반대 포지션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만 달러가 이렇게 확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환율이 10% 움직이니까 이거 뭔가 플라자 합의나 이런 거 아니냐라고 그 상황들을 이제 왜곡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런 게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런 게 일어났었으면 여러 통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10% 이상씩 다 강세로 갔어야죠. 그런데 대만만 유독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였던 것은 대만의 장기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급격하게 쏠렸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상황으로 갈 거냐? 뭐 저런 상황으로 갈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그러면 우리 경제는 과연 이거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엔화와 더불어서 원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통화입니다. 실질 실효환율 기준으로. 그러면 한 10% 정도의 만약에 절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받치는 충격이 진짜로 충격적일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래 상정하고 있던 환율이 1,300원대 중반이에요. 그러면 지금 더 내려가도 일단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 설사 1,200원 후반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환율의 변화는 제한적이고 한국 기업들,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도 크게 변화하지 않고 플라자 합의 같은 건 존재할 리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없다. 한국투자증권의 레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준의 빅데이터 종목 얘기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요, 실리콘2입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K뷰티 관련된 기업들이 강했는데 실리콘2 어떤 측면에서 분석을 좀 해주셨을까요? 근데 오늘 뭐 사실 종목을 준비하는 날은 아닌데 어제 화장품주들이 좀 좋았어요. 맞아요. 협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비주들 좀 부각이 되었죠. 뭐 중국 관련주로도 맞고 소비주도 맞는데 어찌됐든 화장품주들이 좀 불을 뿜어서 때마침 때는 이때다. 또 기관 쪽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APR도 나왔고. 근데 전일도 방송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키 맞추기의 과정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아까 뭐 김종희 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위치단이 타당한 진입 시점인가에 대해서도 고뇌를 좀 해봐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나쁘게 나오지 않더라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성장성이 둔화된다. 네. 이런 멘트들. 그러니까 기관의 의견들이 다 틀리다 맞다 이게 아니고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잘 틀리는 대로. 그 접근하는 포인트가 과연 이 시점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가? 왜 이러한 리포트가 나왔는가? 이면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나온 것도 보십시오. 제가 계속 연초에 원달러 환율 내려간다고 했을 때 기관에서 20군데 넘게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부 바꾼다. 비율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리포트들도 나중에 영업이익이 좀 둔화되면 일부 바꾼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나왔던 제가 실리콘도 준비했지만 무엇을 걱정하냐면 APR 모습 좀 보시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5일선 키 맞추기를 가게 되면 오늘 안 갈 수도 있죠. 리포트 빨이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시가가 높게 형성되면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게 5일선까지 눌림목에 들어갔다 손친다면 이게 과연 추세가 꺾인 것인가? 그렇지 않죠. 네, 지금 보신 시청자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종목은 APR입니다. 네, APR 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꺾이지 않은 거죠, 추세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진입을 할 것인가? 굉장히 고뇌가 있죠. 근데 리포트 목표 가격만 보면 진입하고 싶죠. 목표가가 11만 원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왜 실리콘2를 한번 들고 나왔냐? 그나마 업사이드가 좀 더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 뭐 굉장히 유통기업이고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K뷰티 열풍 이거 다 아는 재료고요. 이거 뭐 중국 쪽 살아난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뭐 2달 정도 지금 수출이 조금 늘은 정도예요. 네. 그럼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진정한 화장품 기업으로 실리콘2도 거듭나야 되고요. 주가 선반영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업사이드를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신고가는 미지의 영역이고 그러면 적어도 실리콘2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업사이드가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성장주들이 장 초반에 이렇게 다 시가가 좀 높게 출발해서 장중에 시속게임이 연출되면 여기는 5일선 키 맞추기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5일선 키 맞추기 했을 때 실리콘2는 예를 들어 3% 정도 빠진다. 그러면 APR은 8, 9%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뇌를 해보셔야 되고 신규 진입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해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실리콘2는 적어도 지난번 고점 상단이 어깨 정도를 보시게 되면 45,000원에서 46,000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뭐 꼭지, 머리 꼭지까지 보게 되면 54,000원 정도인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거기도 뭐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단지 이 45,000~46,000원까지 어깨 정도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 보유자분들은 오늘 적어도 끌고 가시는데 초점을 좀 맞춰보시는 게 좋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는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매수에 관해서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사실 27,000원, 3만원의 기회가 많이 있었던 종목이고 그나마 전 이 종목을 막차를 타려고 했었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원택 사이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APR이 이제 먼저 가버려서 그나마 남아있는 건 이 정도예요. 아니면 진짜 찐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유통업체의 대장이다. 피부 미용의 대장이다. 이런 거 제외하고 정말 화장품으로 가야 되는데 네. 코스맥스나 이런 것도 다 높죠. 그래서 진입이 지금 화장품 쪽에서 그렇게 녹록한 종목들은 없다 정도로 지금 거의 클라이막스의 한
8분 능성 정도 지나가고 넘어갔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품 좋은 거 아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서 다소 위치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리콘2는 상대적으로는 업사이드가 조금 더 남아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 조금 더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